자, 그렇게 해서 이제 또다시 디아스포라, 즉 민족 이동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베리아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이 뭐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어디로 가냐면은 플랑드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플랑드르 지역은 어딜까요? 자, 보시면 지금의 북프랑스 지역입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것을? 베넬룩스 3국이라고 하죠. 바로 그 지역이 플랑드르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베리아에서 쫓겨난, 이베리아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났던 부유한, 금융을 담당했던 부유한 유대인들은 플랑드르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이죠. 그중에 주목할 곳이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 당시는 국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암스테르담이 이제 암스테르담에 이 돈 많은 금융을 다루었던 유대인들이 모이면서 이곳이 금융의 허브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1609년에 암스테르담 은행이 설립이 되게 되는데 최근 2017년에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보면은 이런 문장이 써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은행은 예금 수취와 결제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공개 시장 운영 그리고 독자적 화폐 발행 등의 활동을 수행했던 점에서 오늘날 중앙은행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암스테르담 은행이 최초의 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론을 제시한 거죠. 2017년에. 그렇다면 이것은 새로 하나의 이론이고 그렇다면 원래 현재 정설로 알려진 것은 무엇일까? 어떤 은행일까요? 그것은 암스테르담 은행보다 조금 더 50년 지나서 설립된 바로 이 스톡홀름 은행입니다. 1656년에 설립이 되었죠. 그런데 이 스톡홀름 은행은 뭐 스웨덴의 스톡홀름이죠. 하지만 이 스톡홀름 은행을 세운 사람도 역시 네덜란드인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상인인 팔룸스트루가 이제 스톡홀름에다가 은행을 설립을 하게 돼요. 이 은행이 결국은 현재의 스웨덴 국립은행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면서 이 스웨덴 국립은행이 공식적인 최초의 중앙은행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톡홀름 은행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자, 이 스톡홀름 은행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암스테르담 은행에서 아이디어를 다 따왔기 때문에 스톡홀름 은행은 암스테르담 은행에 했던 모든 예금을 주고받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업무가 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당시 상인들이 구리로 만든 주화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구리 주화라는 것이 많이 들고 다니면 무겁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톡홀름 은행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구리 주화를 은행에 갖고 와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다가 보관을 해주고 대신에 얼마 되는 액수가 된다는 그 구리 동전 보관증을 발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무겁게 일일이 구리 주화를 갖고 다니지 않고 그 구리 주화 보관증을 마치 돈처럼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금융사에서 볼 때 이 스톡홀름이 발행했던 구리 동전 보관증이 최초의 지폐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톡홀름 은행이 중요한 거죠. 금융사에서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최초의 지폐를 발행했다. 자, 그렇다면은 동전 보관증이라 이 아이디어 제가 이전 강연 화폐나 뭐 달러, 금, 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집중적으로 다뤘던 부분이 바로 항상 나오는 것이 바로 영란은행이었죠. 1694년에 세워진 뱅크 오브 잉글랜드. 네, 이것이 저는 거기서 뭐가 있었죠? 왜 영란은행이 중요한가? 네, 현대 금융의 시작인가? 바로 금 보관증을 발행했습니다. 그죠? 네. 영란은행이 한 일은 뭐예요? 금을 보관하고 그 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금 보관증을 발행을 함으로써 금 본위제가 시작을 했다고 했죠. 그것이 현대 금융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란은행이 시작했던 금 본위제, 기본적인 원초적인 아이디어가 처음으로 구현됐던 것은 바로 스톡홀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톡홀름이 최초의 중앙은행 역할을 했다. 이렇게 현재 정설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영단은행이 탄생하고 나서는 현대의 금융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금융 시스템은 현재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는 이 간단하게 재미있는 그 질문 퀴즈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많이 본 그러한 그 동전이죠. 메달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네, 뭐 대부분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메달이 뭔지도 알겠죠? 네, 바로 노벨상이죠. 노벨상 메달입니다. 그죠? 네. 근데 여기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던 이 메달은 도대체 뭘까요? 이 메달은 뭐죠? 자, 이 메달도 엄밀히 따지면 가짜는 아닙니다. 네, 바로 이 메달은 약간 특이하게 좀 다르게 생겼던 이 메달은 바로 노벨 경제학상의 메달입니다. 야,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노벨상과 노벨 경제학상은 메달이 달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노벨상과 노벨 경제학상은 다른 상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죠. 심지어 시작했던 시기도 달라요. 노벨상은 1901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노벨 경제학상은 196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노벨 경제학상을 이 나중에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노벨이 죽으면서 유언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무슨 상을 주라고 그렇게 유언장에다 자세하게 적었지만 노벨이 살아 있었던 당시, 노벨이 살던 그 시기에는 경제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기입니다. 네, 훨씬 뒤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노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경제학상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노벨 경제학상이라고 알고 있는 상은 이런 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는 스웨덴 국립은행 경제학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바로 스웨덴 국립은행이 여기에 이름에 들어가죠.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제 강연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 스웨덴 국립은행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돼요. 경제학상을 할 만큼 스웨덴 국립은행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최초의 중앙은행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왜 스웨덴 은행이어야 하는가? 노벨은 스웨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이 상을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는 스웨덴 국립은행 경제학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왜 노벨 경제학상으로 붙이고 왜 우리는 구분을 짓지 않는가 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벨 가문은 굉장히 불만을 표현합니다. 노벨의 후손 중에 하나는 이 노벨 경제학상에서 노벨을 빼달라고 소송까지 할 정도였어요. 매우 기분이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조상인 노벨은 경제학상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 이름을 갖고 이 의미를 호도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매우 불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노벨 경제학상을 왜 노벨 경제학상을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에 41%가 유대인입니다. 물론 노벨상 전체로 볼 때도 유대인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전체로 따지면 대략 한 20% 정도 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특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많아요. 거의 반이죠. 네. 이게 상식적으로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유대인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죠?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 어렵다는 노벨상을 41%가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건데요. 과연 경제학이 무엇냐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가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배우는 경제학과도 있고 경제학 이론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제학은 사실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죠. 사회과학은 과학이죠. 네, 과학의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즉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모델링하고 이해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과학이니까요. 분명히 과학은 과학이니까. 경제학은 과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까지 쭉 했던 얘기를 한번 보세요.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여졌는가. 자연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굴곡이 있었죠. 그죠? 권력 투쟁, 정치, 권력, 그죠? 이런 부분들이 뒤엉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은 매우 복잡한 인간적인 부분들이, 인간의 탐욕, 권력에 대한 욕망들이 뒤엉켜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경제학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그런 부분을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역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학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진짜 경제의 진실을 오히려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인더스토리 은행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